9988234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건배사로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만 아프다가 사흘 만에 죽자 이런 말이더라고요. 건강을 기원하는 그런 건배사로 들었는데 저는 사실 이 말을 들으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도 돌봄이 빈약한 종말 시기에 삶을 끝을 맞이하는데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주변에 폐를 주지 않고 그리고 나도 험한 꼴을 겪지 않으면서 마지막까지 가다가 한 번에 고통 없이 가자 이런 이제 기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는 폭증하는 노인 인구에 대해서 돌아가실 때 실질적으로 그 수명이 다하는 마지막을 우리 사회가 안녕이라고 배웅하지 못하는 그런 서글픔 돌봄이 부족한 그런 현실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생애를 탄생, 그리고 성장, 가족을 형성하고, 그리고 이제 쇠퇴하고, 그리고다가 마지막에 임종하는 종말을 이렇게 분류하자고 본다면은 사실 쇠퇴 이후 종말 단계에서는 의료가 해줄 만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병원 시스템에서 환자 보고 할 만큼 다 했으니 이제 그만 이제 죽을 준비를 하세요 이렇게 말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환자가 심신이 거의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의료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 퇴원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을 보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더 오래 사는 게 더 중요하느냐 아니면은 그나마 조금은이라도 환자에게 좀 더 품위 있고 안락한 종말을 맞이할 수 있는 어떤 준비를 해주느냐 그런 걸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그런 부분이 안 돼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 또 뭐냐면은 사실상 병원을 나왔을 때 나의 마지막을 지켜볼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돌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자, 지금 초대형 종합병원들은 중증 환자 외에도 너무 많은 환자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상급종합병원이란 말이 있는데 상급종합병원의 이름이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중증 환자 전문병원이죠. 그 말은 뭐냐면 정말로 이제 위급하고 다른 병원에서 낫기 힘든 환자들이 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이제 큰 초대형 종합병원들은 중증 환자 외에도 너무 많은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간호사나 아니면 코디네이터 선생님들이 말하는 대로 여기 가세요. 진료를 받으셨으니까 어떤 검사를 받으시고 다시 돌아오세요. 이런 결과니까 이런 약을 드시고 2주나 한 몇 달 뒤에 봅시다. 혹시라도 이런 말 드신다고 한다면은 이제 가장 일반적인 경우일 거예요. 근데 왜 내가 이런 진료를 받아야 되는지 또 진료 과정 중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는 치료 과정을 거쳤을 때 생기는 비용이라든가 현장에서 속 시원하게 이야기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는 사실 비용을 지불하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로 수동적인 이제 고객군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환자는 여태까지 자기의 질환에 대해서 전문적인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고 또 그리고 어떤 병원에 또 어떤 의사 선생님이 어떤 병을 잘 고친다는 그런 정보들을 잘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기관과 의사의 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브랜드를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유명 대형 병원을 선호할 수밖에 없었고 또 병원이 환자 정보를 독점하면서부터 이제 환자가 자기가 이제 뭔가 이유가 있어가지고 이사를 간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에 있어서 다른 병원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환자 정보가 이제 그 병원에 이제 귀속되면서 결국 이제 의료기관의 선택권이 제한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좀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초대형 종합병원들은 이제 환자들에게 과연 이것이 이제 성인가 아니면 이제 감옥 같은 존재인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환자의 상태는 사실 병원에서만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성질환을 겪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자기 증상이 아팠다 안 아팠다 하는 것처럼 진단을 내리기에 또 치료를 내리기에 반드시 필요한 그런 증상들이 항상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상태를 제일 잘 아는 거는 의료진이 아닌 겁니다. 그 병을 앓고서 낮에도 생활을 하고 밤에도 자면서도 계속 느껴왔던 그런 이제 사람들이 바로 환자인데 그 환자들에 대해서 진료 시간에 간단히 물어보면 어디가 아프세요 하면은 그걸 제대로 설명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 자신이 느끼는 그런 주관적인 정보는 거의 활용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는 의사 선생님들이 병원에서 가장 확실하게 믿는 건 랩 데이터입니다. 피를 뽑고 그 피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수치를 보는 그런 걸로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진료는 사실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를 대상으로밖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인 거고 여러분의 진료 정보가
여러분은 소유권이 인정 안 된다는 겁니다. 가장 생소하다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진료 정보가 무엇인지, 또 진료 정보를 내가 왜 집에 가지고 가지 못하는 건지, 그거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또 이사를 가신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다른 병원으로 옮긴다 하실 때 그 진료 정보를 처음부터 이제 병원에서 주면서 그러면서 다른 병원 가십사 그러지 않습니다. 다른 병원으로 옮기셨을 때 거기서 이제 옛날 정보를 가져오세요.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시든지 그 병원 돌아가셔가지고 원무과에서 저 진료 정보가 필요한데요. 좀 주세요. 그러면은 CT나 MRI 같은 영상 정보는 DVD홈에 아마 받아서 이제 복사해서 주실 거고, 그리고 진료 정보는 프린트를 해가지고 아마 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길 때 그 전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어떤 무조건 의무 기록들은 다 이제 클라우드 서버에다가 국가와 또 의료기관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그런 클라우드 서버에 바로 이제 옮겨져야 됩니다. 자, 저는 이거를 이제 의료 전달 과정의 이제 민주화라고 이제 강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환자 정보가 유지된다고 하면 장점은 뭐냐면은 의료망대에서 한 환자가 한 사람이 전 생애 주기 동안 어떤 치료를 받았고 또 어떤 식으로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고, 또 의료진이나 의료기관의 질평가도 이제 가능하게 되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약선제를 보면은 제대로 낫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제가 장담을 하고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먹으면 낫는다 그런 약들은 진통제밖에 없습니다. 많은 약들이 먹어도 효력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7년 전에 미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10가지 약을 보고서 그 효능을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결과, 예를 들어서 크레스토라고 고지질혈증에 쓰는 약들이 있는데, 선전만큼 효과를 보려면은 적어도 20명 중에 1명 정도가 제약회사에서 선전하는 정도의 효능을 보인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약들이 우리는 약을 먹으면 당연히 낫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되는데, 실제 약이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는 사람마다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특성을 대상으로 지금 약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 약이 나한테 맞을지 안 맞을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을 지금 잘 못하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그래서 이제 정밀의학의 개념이 나와 있는데, 지금은 병의 원인에 따라서 개별적인 진단과 치료를 이루자는 것이 정밀의학입니다. 정밀의학은 3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첫째는 좀 더 면밀하고 정확한 이미징 기술이고, 그거는 이미징 기술이라 하면은 여러분 MRI나 CT 같은 그런 일반적인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아픈 게 있는데 그 아픈 걸 정확히 이제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영상 기술인 거죠. 그 두 번째는 분자학인데, 의심이 가는 그런 병인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세포 안에서 벌어지는 병리 현상을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이 바로 이제 분자학입니다.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연결성이라 부르는 거는, 놀랍게도 환자와 환자 간의 연결성이에요. 환회란 말을 들어보셨겠지만은, 지금도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환자들의 모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옛날처럼 환자들은 그게 속수무책으로 질환에 대해서 남에게 의료진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구글이나 여러 가지 정보가 있고, 또 환자끼리도 정보를 교환하기 때문에 특정 증상에 대해서, 또 어떤 질환에 대해 진단이 나왔을 때 이게 나한테 맞는 진단인지, 또는 이런 치료법이 나한테 맞는 치료법인지,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는 피드백을 서로 가질 수밖에 없고 실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의사 역할의 이제 변화가 있는데, 환자가 더 이상 옛날의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제 대등한 이제 진료라는 그런 과정에서 대등한 파트너라는 걸 인정하는 것 외에도, 지금은 의료계에는 의사 의료인과 그리고 의사가 아닌 비의사 의료인 둘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따져보시면은 의사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의료 행위들이 있어요. 이 정밀의학이 제대로 도입이 된다고 한다면은 증상별로가 아니라 질환의 원인별로, 그다음에 이 환자가 어떻게 왜 아픈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증상에 또 이제 병인을 고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키트들이 이제 도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크게 훈련을 받지 않는 상황이 한다 하더라도 정확한 진단이 매긴 상태에서 이 키트를 쓰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은 비의사 출신인 의료인들도 이제 그 키트를 바로 이제 프로토콜대로 따라가면서 사용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 일이 이제 많이 벌어질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지금의 이제 간호사나 의료기사들의 영역이 이제 많이 확장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간의 디지털 기술의 발달, 그리고 환자 권리에 대한 인식의 향상, 그리고
뜻하지 않던 코로나19의 대유행 등을 통한 비대면 진료의 폭증, 이런 많은 이제 변화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의료계는 큰 변화를 곧 겪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의료 전달계의 변혁을 파괴적 혁신이라는 단어를 쓰려고 하는데, 파괴적 혁신이라는 개념은 지금은 작고하신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교수였던 크리스텐튼 교수님의 이제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뭐냐면은 여러 산업 분야에서 특정 기술이 개발되고 나서 그 기술이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성숙이 되는 어느 정도 시간이 된 다음 지나고 나면은 기존 기술을 몰아내고서 산업 구조까지 완전히 바뀐다는 그런 혁신을 불러오는 것을 공통적으로 많이 관찰하고서 이 이론을 제창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의학을 데이터 사이언스로 변모시켰습니다.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의 변화들이 힘입어서 앞으로는 이제 파괴적인 의료 혁신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이제 시작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질환 환경의 변화부터 시작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모든 사회적 문제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은 적어도 이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어떤 완충작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돌봄 과정에 가장 중요한 핵을 맡고 있는 의료 시스템의 효율을 어떻게 건전하게 높일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